이 궁예가 태어났던 그날이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궁예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쫓기는 운명이었거든요. 궁예가 태어나자마자요, 이 한 남자가 이 포대기에 쌓여있던 갓난아이 궁예를 탁 낚아채서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 지붕 밖으로 휙 던져버려요. 어? 아유, 갓난아기를. 그러니까요. 궁예는요,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휴. 왜냐고요? 지붕 아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유모였거든요. 이 유모가 떨어지는 갓난아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그 갓난아이 궁예를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 때 그만 아기의 눈을 찌르고 만 거예요. 딱. 그렇게 궁예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한쪽 눈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왜 그 남자는 갓 태어난 그 귀여운 그 아기 궁예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그건요, 바로 궁예의 정체 때문입니다. 궁예는요, 신라의 왕자였습니다. 후궁의 아들이었던 이 궁예는요, 궁궐 박 어머니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궁예의 탄생 소식은요, 곧장 궁궐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궁궐이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궁궐에서 이 천문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 그 일관이 궁예 탄생을 다 풀이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 불길한 운, 그 불길한 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라에 해가 되요. 자, 왜 어떤 것이었길래 이렇게 아주 나쁘게 해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궁예가 태어나던 날에요,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오자가 거듭 들어있는 날에 태어났고 나면서 치아가 있으며 또한 무지갯빛이 이상하였으니 기르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오가 이제 양수예요. 양과 양이 겹치기 때문에 양기가 굉장히 센 날이다. 그런데 그런 날 아이가 태어나면 불길하다는 생각이 중국으로부터 있었고 그게 아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록상으로 보면 이 궁예의 아버지가 그 왕이 47대 헌안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48대 경문왕이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신라 왕실 출신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 유모는요, 이 궁예가 왕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아들처럼 키웁니다. 살리려고. 아이고야. 자, 이 궁예와 유모가 도망친 후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요, 이 궁예가 너무 장난꾸러기야. 아이고야. 사고뭉치. 왜 이렇게 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게 심하니까 유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유모는 늘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쨌든 왕의 아들인 걸 숨기고 본인이 키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너무 사고를 치고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고 참던 유모는요, 어느 날 궁예를 딱 불러 앉혀놓고요, 울면서 궁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는 이를 두고 보지 못하고 오늘까지 몰래 너를 키워놨다. 그러나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남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와 너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출생의 비밀을 털어 놓은 겁니다. 이 출생의 비밀을 들은 궁예는요, 그 길로요, 세달사라는 절로 출가를 했습니다. 몇 살 때예요?
이때 한 몇 살 때쯤 될까요? 10살. 한 10살. 10살? 일살이 그걸 알까? 초등학교 한 3학년인데. 절로 간 궁예는요 스스로 이 머리를 깎고 속세의 이름도 버린 채 선종이라고 법명을 짓고 절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의 강원도 영월 지역에 있었던 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궁예는 승려 생활을 계속하고 수행을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 계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또 담력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그 일정한 시점에서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다른 뜻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에서 살던 궁예에게요 운명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이 궁예가 밥을 먹는 그걸 바루 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 재를 올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한 마리가 궁예의 머리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언가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 자, 과연 이 바루 그릇에 떨어진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현 씨 뭘 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가져왔어요. 항상 궁금하시죠? 네네. 우와. 자, 이걸 열어보면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졌어요. 되게 많은데요? 자, 이걸 이제 그 당시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첨대라고 했습니다. 첨대. 사실 이 첨대는요 책갈피로도 쓰이고 네. 있고요. 또는 점괘, 점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첨대가 궁예에 이 바르고 뚝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야. 뭐야 이거? 딱 봤는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바로 이게 쓰여져 있어요. 와. 이것 바로 왕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구나. 이것은 운명이야. 맞아요.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임기현 교수님, 네. 진짜 까마귀가 그 왕글씨가 쓰여진 거를 물어준 거예요? 진짜 왕이 될 상인 것 같아서? 그건 아마도 궁예가 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운명적인 일이다. 네. 그것을 보여주려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네. 궁예가 3달 승려일 때 바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바꾸려는 그런 정치적 포부를 갖고 있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자, 어쨌거니 절에서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이 정치적 포부를 키워가던 궁예는요 어느 날 절에 더는 머무르지 않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궁예가 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궁예가 본 세상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자, 사실 이 궁예가 세상을 정말 바꾸고 바로잡고 싶다라는 포부를 품었던 그때는요 사실 통일신라 말기였고요. 이 당시는 대혼란의 시대였죠. 뭐 왕실은 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뭐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국고는 뭐 텅텅 비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와중에 일부 귀족들은요 노비를 3,000명, 3,000명이요? 3,000명. 심지어는요 귀족들 사이에 이런 사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금입택. 바로 금을 입힌 집이에요. 금을 입힌 집. 아, 골드하우스. 상상이 되십니까? 골드하우스다. 아, 그렇죠. 자, 정말 이 왕실, 귀족, 당시 지배 계층들의 정말 도를 넘은 사치와 방탕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분노 어떻겠습니까? 아유. 끌어오르는 거죠. 모르죠. 차오르는 거죠. 나라 안의 모든 주와 군에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텅텅 비어 나라 재정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자, 이러면서 뭐 전국에서 막 크고 작은 봉기들이 들불처럼 번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실과 귀족들이요, 이런 사태를 진압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젠 그 어디도 제대로 지배할 수 없는 신라 왕실은 점점 허수아비로 전락해 갑니다. 자, 이런 신라의 그 혼란한 상황들은요, 이 궁예의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기폭제가 됩니다. 궁예는요, 자신이 세력을 모으면 신라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만세 만만세. 난 천하를 보았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낙원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같이 할 사람들. 그렇죠. 정치적 야심을 펼치기엔 사실은 궁예에겐 기반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강한 사람 밑으로 가서 힘을 키워야겠죠. 자, 그래서 궁예가 힘을 키우기 위해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시험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오. 그가 찾아간 그 사람은 이 사람. 호족입니다. 호조. 통일신라 말 이 호족은요, 지방에서 나타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강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자, 호족들은요, 돈도 있고요, 군사도 있고요, 백성들까지 자기 편입니다. 자, 이러니까 신라 왕실을 무시하고 일부는요, 본인을 내가 왕이다. 호족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아우, 이렇게나 많아요, 지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네. 약간 그 익숙한 이름이 음흠. 저 맨 밑쪽에 그 땅끝말 쪽에 있는데 있네. 장보고. 장보고, 호족 맞습니다. 그 호족 맞습니다. 그 장보고 맞습니다. 또 익숙한 사람 있지 않아요? 현환. 맞아요, 견훤도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호족이라고 하는데, 궁예는요, 자신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호족의 밑으로 들어가서 힘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가 픽한 호족, 네. 누굴까요? 바로 양길입니다. 원주 지방 일대의 큰 세력이었던 대호족 양길을 택한 것이죠. 사실 이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고 싶었던 양길 역시 궁예의 그 귀세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궁예에게 수백 명의 군사를 내주면서 자, 이 동쪽 땅을 공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궁예는요, 군사를 이끌고 이 치악산을 거점으로 삼고
주천, 나성, 우로, 명주, 어진 등을 점령해 나갑니다. 기세가 좋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처음 600명이었던 궁예의 군사는요, 이 명주의 호족과 지역 사람들이 합세하면서 무려 3,5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와, 계속 뿌글뿌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이 군대는요, 이제 양길의 군대가 아닌 완벽한 누구의 군대? 궁예의 궁예의 군대예요. 군대가 된 거예요. 와우, 궁예는 완전히 지금 힘이 그냥 장사가 된 겁니다. 양길의 부하에 불과했던 궁예가 바로 이곳 명주 함락 이후 군사들의 추대를 받아서 장군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자, 이건 뭐냐면요, 당시의 궁예가 장군으로 추대될 정도로 군사적인 역량, 통솔력,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은 나의 수족이요,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이라 하였소이다. 궁예는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때론 회유도 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키워갑니다. 다 먹었네. 동쪽 지방을 장악함에 달려온 궁예는요, 이제 서쪽 지역으로 쭉쭉 진출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폐서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황해도 일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송악, 지금의 개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왕룡은요, 대대로 무역으로 정말 큰 돈을 번 유력 해상오족이었습니다. 해상오족, 그러니까 뭘 잘 만들까요? 배. 배를 잘 만들겠죠. 해상오족 세력이니까. 선박 제조 능력하고요, 또 해상 전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이들은요, 폐서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그 궁예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궁예 떴다 하면 좀 긴장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궁예의 이름이 막 여기저기 막 날리니까 네. 궁예랑 오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 땅을 바치고 신하가 되겠다고 줄줄이 항복합니다. 알아서 그냥 포기.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서쪽 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궁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왕건은요, 이 궁예가 이 폐서 지역으로 진출할 때 투항했던 송악, 이 송악 호족 왕룡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왕건의 모습은 당시 어떻게 묘사되었을지 고려사의 기록이 있거든요. 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잘생긴 이름이긴 해요. 왕건. 왕건. 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용과 같은 얼굴에 이마 한가운데 뼈가 도드라졌으며 턱은 네모나고 이마는 널찍하였다. 기세가 힘차고 깊었으며 말소리는 넓고도 컸다. 너그럽고 후하여 세상을 구제할 만한 도량이 있었다. 약간 어떻습니까? 김동현 씨 들어보니까. 느낌 있는데요. 우리 동현 씨 얼굴과 좀 많이 비슷한. 최수종 씨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거기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요? 네. 네, 엄청난 지금 칭찬인데 과연 이 궁예한테도 이런 왕건이 좋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궁예는요, 왕건에게 아주 중대한 일을 맡깁니다. 바로 자신이 세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성, 그 성을 쌓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건은요, 궁예의 성을 짓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궁예에겐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중상류를 차지하는 거였죠. 이 한강 유역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옥한 토지, 게다가 그 수은 나라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고요. 이곳만 차지하면 어디로든 정말 사방팔방 어디로든 진출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누구의 본거지일까요? 여기는 아까 나왔던 아까 양길. 누구? 양길. 양길. 자신을 키워줬던. 오, 맞습니다. 북원의 대호족 양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자,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결국 자신이 모셨던 양길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됐던 것이죠. 어. 결국요, 궁예는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양길과 대전쟁을 펼칩니다. 와우. 양길은 궁예의 땅이 넓고 많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30여 성의 강한 군사로 그를 습격하였다. 하지만 궁예는 이를 이미 알고 먼저 공격하여 양길을 크게 패배시켰다. 양길을 물리칩니다. 자, 그 기세를 몰아서요, 900년에 자신이 믿는 장수 왕건에게요,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지역까지 더 내려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점령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허허, 왕건 장난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자, 결국요, 이 중부 지역을 장악한 궁예는요, 드디어 자신의 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901년 궁예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와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죠. 송악을 수도로 건국을 선포한다. 자, 임명 교수님,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 생기죠? 네. 궁예는 왜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나? 궁예가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궁예가 패소 호적 세력을 통합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때 이런 승승장구하는 궁예의 모습을 보고 배가 아픈 인물이 있었죠. 누굴까요? 양길? 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 저는 사실 아까 왜냐면 이게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자기를 다른 사람 몇 명과 해서 이렇게 따로 차렸잖아요. 이게 조직을. 그랬을 때 양길과는 좋은 관계 유지가 됐을까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양길의 입장에서는 궁예가 자신을 배신한 그런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신의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하고 싶었겠지요. 당시 양길의 세력은 한강 중상류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죠. 궁예가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니까 양길이 궁예를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맞대기를 앞두고 있던 그때 결전의 시간은 다가왔소이다. 모두들 밖으로 나가 맡은 바 대열을 이끌도록 하시오. 예. 궁예가 먼저 공격하여 양길의 지역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898년 이후에 궁예는 한반도 중부 지역을 통일한 최고의 실력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승승장구. 완전. 우리 동현 씨는 일단 그 양길을 배신한 이 궁예에 대해서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없잖아 있어요 지금. 거기는 마지막까지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치 본인의 체육관이 공격받은 것처럼. 왜냐면 다 키워놨더니 내가 다 키워놨더니 네, 있죠. 다 차지해도 우리 압구정만큼은 남겨놓길 바라는데 우리 압구정을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궁예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건국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 궁예는 근거지를 송악으로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송악은 나날이 번성했고
궁예는 패소호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이 궁예라면 어디를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하겠습니까? 송악. 그래서 궁예는 송악을 도읍으로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게다가 패서 지역의 호족들은 반신라를 외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내세우곤 했었죠. 궁예는 이 점을 노리고 나라 이름이 바로 고려였습니다. 고려. 고구려 계승에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패서 지역민이라면 이런 궁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좋죠. 우리의 바램을 이뤄주는 왕. 믿고 따를 수 있는 왕. 결국 궁예는 왜 송악에서 나라를 세웠나? 그 해답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처음 혈혈단신 절을 떠날 때만 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승려였던 궁예. 그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약 10년. 와. 자, 그리고요, 이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다음 목표 분명합니다. 뭐겠습니까? 후삼국 통일. 오, 예. 맞습니다. 바로 후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건을 비롯한 이 패서의 호족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이 궁예의 정복 전쟁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04년에는요, 궁예가 큰 결심을 하고요,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 새로운 나라 이름은 마진. 마진은 동쪽의 큰 나라, 대동방국이라는 뜻입니다. 궁예의 포부를 드러낸 이름이죠. 영토가 점점 확대되면서 신라 백제계 지역의 편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려, 즉 후고구려라는 국호는 신라나 백제계 지역의 호족이나 지역민들에게는 궁예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궁예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국호를 더 큰 의미를 갖는 마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알겠지만 궁예가 굉장히 전략가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계속 그렇죠.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 궁예의 나라가 들썩들썩한 일이 벌어집니다. 904년 7월 궁예가 중대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주 인호 천을 옮겨 철원성에 들이고 철원성을 서울로 삼았다. 그러니까 궁예가 청주에 터를 잡고 사던 처녀 가구를 강원도 철원으로 이주하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철원을 서울, 즉 새로운 수도로 삼겠다고 공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궁예에 관련된 세 번째 미스터리 생깁니다. 미스터리 세 번째, 궁예는 왜 철원을 도읍으로 정했나? 궁예는 그 패서 호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 호족들의 힘들도 같이 커졌겠죠. 점점 커지는 패서 호족 세력들은 이 왕이 된 궁예에게는 뭔가 이게 걸림돌 같은 존재가 이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송악의 왕건 부자를 비롯하여 이런 고구려계 패서 호족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이제 새로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궁예가 과거 명주 지역에서 서쪽으로 진출해가는 과정에서 철원을 근거지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지역은 이미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철원이 갖고 있는 그 지리적, 전략적 또 장점도 있어요. 철원에서 시작해서 춘천, 홍천, 원주, 충주, 청주 이렇게 쭉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신라하고 후백제 지역을 견제하기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이 생겼을 때 내륙을 통해서 출정하기 쉽게 철원이라는 그 도읍의 위치를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예가 선택한 땅 철원. 궁예가 심혈을 기울여 세운 이 철원 도성은요, 여의도의 약 5.5배 규모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해놨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성이죠. 웅장한 철원 도성까지 갖춘 궁예 명성 나날이 드높아집니다. 이제 오랫동안 증오해온 신라를 무너뜨린 일도 머지 않았다고 여긴 궁예. 백성들에게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서라벌을 멸도라고 부르거라. 멸도라고 망할 멸망할 멸, 아. 도읍 도. 그러니까 궁예가 신라의 수도를 멸망할 도시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궁예는요, 신라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저 더러운 것들을 불로 모두 태워버려라. 신라로부터 오는 자는 모두 죽였다. 진짜 너무 싫어했구나. 허허. 궁예가 신라에서 항복해오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며 이 신라인들에 대한 잔혹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끝장 토론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예의 반신라 정책 어때 보이십니까? 궁예를 폭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택 박스로 표시해 주시죠. 야, 이거는 자, 아니다 우리 나단 씨. 절에서 나와서 네. 세상을 좀 바꿔보자 했던 이유가 신라의 부패였어요. 그렇지.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일부가 아닐까. 왜냐면 멸도할 거라 했잖아요. 근데 말씀한 대로 부패라는데 오는 사람 부패 안 하는 일반 착한 백성들도 올 수 있는데 다 죽였어요. 그리고 궁예가 뭔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변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점점 이제 폭군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근데 좀 무자비하게 너무 다 죽였다라고 하니까 폭군의 기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본인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한테까지도 그게 전염이 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립을. 네. 좋습니다. 아주 토론이 뜨거워집니다. 자, 그렇게 궁예는요, 반신라 정책을 펼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세운 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 계획에 돌입합니다. 국호를 고쳐 태봉이라고 하였다. 궁예가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마진이었잖아요. 그렇죠. 태봉이라는 국호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놓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태자는 천지 만물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고요. 봉은 땅을 의미하는 봉토할 때 이 봉자입니다. 조화롭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태봉이라는 국호에 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약간 상태 메시지처럼 나의 마음을 조금 국호로 이렇게 계속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왕은 그냥 야, 내가 바꾸겠다 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또 일 엄청 해야 돼요. 그거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건데 다 바꿔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자, 하지만 궁예는요, 백성이 살기 좋은 조화롭고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신라처럼 출생과 동시에 이 특권이 주어지는 사회 아니고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라의 관직 체계와 궁예가 만든 태봉의 관직 체계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라의 관직 체계예요. 네.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골은요 1등급 관직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두품은요 6등급 관직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궁예는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9단계의 관직으로 나눕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궁예는요 태봉의 내정을 총괄하는 정치 기구로요 이걸 둡니다. 광평성? 광평성. 광평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회의 정도? 자, 그렇게 궁예는요 국가의 시스템까지 안정적으로 갖춰 나갑니다. 태봉은 이상적인 나라로 한 발짝 발돋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궁예는 조정 신료들이 깜짝 놀랄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황제 피하납시오. 머리에 반짝이는 그 황금빛의 두건을 두르고 몸에도 화려한 승리의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물론 자기의 두 아들까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궁예가 미륵부를 자칭하였다.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 아들을 신광보살이라고 하였다. 점점 이상해지네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요 미륵불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미륵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궁예는 본인과 자식들을 보살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신격화한 거예요. 다 좋았는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궁예는 백성들 앞에 행차할 때도요 비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궁예는 행렬의 맨 앞에 깃발과 꽃, 향불을 든 아이들을 세웠습니다. 궁예의 뒤에는요 200여 명의 승려들이 장엄하게 노래를 부르며 따라갑니다. 자, 손동부 씨, 이때 승려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되게 웅장한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웅장한데 무엇을 향한 웅장함? 궁예를 향한 찬양하는 웅장함. 거지. 궁예를 그렇죠. 찬양해야죠. 궁예는 막 뭐 진정한 스님, 궁예는 진정한 미륵불, 노래까지만. 궁예밖에는 없네. 오른쪽에는 청광보살, 막내 아들은 신광보살. 열심히 한다 진짜. 와. 이렇게 열심히 해요.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행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궁예 행차는요 마치 하늘에서 강림한 신을 보는 듯한 경외감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겁니다. 그렇게 미륵불이 된 후 궁예는요 20권의 경전을 직접 짓고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진짜 진심으로 뭔가 그 활동을 하네요. 네, 궁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그런 초월적인 이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념적으로 전제적 왕권을 갖추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륵불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이 궁예 나름의 정치적 지향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나 미륵을 기다렸는가. 나는 그대들과 함께 반드시 극락에 이를 것이니라. 석가모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궁예는 미륵불이 되어 호족들의 힘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궁예는 강론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궁예는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경들은 들어. 내가 지금 한동안 입장하여 가만히 관심법으로 보았소이다. 관심법이란 무엇인가?
나의 마음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잃는 것이야. 내가 잠시 더 관심법으로 보아야겠구만. 어이구, 어이구.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신이옵니다, 폐하.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철퇴잖아요. 아 이거는 사실 와. 아니 이게 폭군이 아니면 뭐예요? 폭군이 아니면 뭐예요? 아이고. 누구인가? 어느 교수님이 소리를 내었어? 오늘 옷도 노란색으로 비슷하게 입고 왔어. 머리도 또 똑같이 제가 또 했어요. 나란 씨 무서워요. 드라마에서 저 장면이 진짜 엄청 유명하잖아요. 알죠. 네. 선생님, 저것도 그러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요? 네, 사실 이 기침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은요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 폭군이 아니라니까. 드라마. 하지만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따르면요 궁예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미륵 관심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궁예는 미륵 관심법을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궁예의 이 미륵 관심법이 조정신료만 위협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궁예는 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미륵 관심법을 체득하여 부녀자들이 몰래 간통을 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궁예가 부녀자들이 저지른 불륜까지도 미륵관심법으로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궁예의 미륵관심법으로 관통을 들킨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또 더럽고 불결하고 음탕한 여인임이 밝혀졌다. 뭘 더 이야기할까? 음탕한 일을 저지른 죄로 잔혹하게 처형당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부녀자들은요 혹시라도 자기가 이 궁예의 눈에 띄지는 않을까 공포에 질려 펄펄 떨 수밖에 없었죠. 임경 교수님,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스터리 네 번째, 궁예는 왜 부녀자들을 죽였나? 부녀자들 관련이 없을 텐데 그게. 이 간통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더군다나 부녀자들은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녀자들의 불륜을 처벌한 궁예의 행동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이것 또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15년 이 모든 걸 알아채릴 수 있다는 궁예의 날카로운 시선에 제대로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형을 시행하라. 바로 궁예가 자신의 부인까지 죽인 겁니다. 어이구야. 궁예가 부인 강 씨를 죽인 사건은 이 삼국사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궁예의 냉혹한 행동에는 이번에도 정치적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궁예가 철원으로 이주하면서 가장 견제했던 세력이 바로 성악을 비롯한 패소 호족 세력들이었죠. 사실 부인 강 씨는 권세가 강한 패소 호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씨를 처단함으로써 다른 호족들에게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80분 토론. 궁예를 폭군으로 봐야 합니까? 아닙니까? 나단 씨는 여전히 아니다인가요? 나단 씨 의견이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뭔가 궁예 편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아 역사적 네, 기록이. 역사적으로 기록들이 완전 자세하게 뭔가 이게 맞았을 거라고 믿기가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아, 그 아까 나단 씨 말대로 오히려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 하니까 일부러 좀 궁예를 안 좋게 보기 위한 그 후대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바꾸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과장을 해도 죽인 건 죽인 거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강한 왕권을 만들겠다는 이 본인의 명목 아래 냉혹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궁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 끝에는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관료, 장수, 아전들과 아래로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이 왕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궁예는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궁예의 소나기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거죠. 와 이거는 그러던 918년 6월 캄캄한 밤 귀를 때리는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왕시중께서 위기를 미쳤다. 궁예의 공포 정치를 참다 못한 태봉의 장수들이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아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고려사에 따르면 정변이 일어난 날 밤 궁예는 다급히 궁궐 밖으로 도망칩니다. 산골짜기에 몸을 숨긴 궁예였지만 결국 참다 못해서 산골짜기에서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때 궁예는 이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궁예는 굶주림이 심해지자 보리 이삭을 몰래 잘라 먹었다가 부양 백성에게 해를 입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바로 그 기록입니다. 와 근데 결말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미스터리는 궁예는 정말 백성들의 손에 죽었나? 고려사에서는 궁예가 이 부양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폭군에게 걸맞는 최후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철원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에는 저 고려사 얘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건이 정변을 일으킨 날 밤 궁예는 재빨리 궁궐을 빠져나와 피신했다고 합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이 계속되는 그때 궁예는 갑자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화들짝 놀란 왕건의 군사들은 멈춰선 궁예를 향해 활을 마구 쏘아댔죠. 궁예는 온몸으로 수많은 화살을 받아내고 우뚝 선 채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일이 왕건의 군사들 앞에 벌어지게 됩니다. 병사들이 가까이 가보자 죽긴 죽었는데 아무리 발로 차고 떠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왕건의 군사들은 궁예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궁예의 시신은 그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다. 궁예가 선체로 죽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무덤이 된 것이죠. 궁예의 시신은 왜 꼼짝도 안 했던 것일까요? 저의 입장은 마지막 자존심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도망치지 않고까지 강한 사람으로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 이 전승들을 보면 아주 간절한 갈망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한이 있을 때 주인공이 차마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전승이 만들어지고 있죠. 궁예의 이런 전승도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있을까요? 만약에 폭군이었다면 있었을까요? 자,
최종 선택. 궁예를 폭군으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동표 씨. 관심법. 그 관심법은 사실상 아무 죄 없는 사람도 너가 죄가 있다라고 만들 수 있는 정말 그냥 천하무적의 그냥 법이 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거는 폭군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다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동표 씨가. 관심법이라는 걸 만천하에 통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폭군이 맞다. 네, 도현 씨. 일단은 결정적인 게 몇 개가 있는데 어허. 마지막에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뭐 되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런 기록 자체가 기록할 수 있는 최고 안 좋은 기록이에요. 또 반대로 보면 나라를 좀 만들고 세력도 키우고 처음부터 계속 앉았던 건 아니라서 폭군으로 마무리 짓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태종 자기 외척 집안을 아예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 죽이는 건 잘못되지만 권력을 위해서는 했어야 했던 일일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 빼고 지금까지 다 아니다. 이야, 좋습니다. 아니 나다 씨 말해서 그 태종 이방원을 우리가 폭군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어허. 모든 형제를 다 죽였는데, 그죠? 지금까지 계속 맞다 하다가 아니다 되기 싫네, 사람이. 네가 해봐. 네. 네가 해봐. 태종 이방원 폭군 아니잖아요. 형제를 다 죽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중립을 바꾸겠습니다. 다들 안 돼. 다들 여러 생각을 해요. 늦었어요.